Attention is all you need. 트랜스포머 논문 발표하게 된 박시원이라고 합니다. 자, 목차는 이렇게 되고요. 먼저 이 트랜스포머가 뭔지 정의하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트랜스포머란 이 순환과 합성곱을 완전히 제거하고 어텐션 메커니즘만으로 이제 시퀀스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런 모델이고요. 그러면은 왜 순환과 합성곱을 제거했냐라고 한다면 기존 모델의 한계에 있습니다. 먼저 순환에서 RNN과 LSTM의 문제를 보자면 이 순차 처리 구조에 대한 그런 구조적인 문제로 병렬화가 불가능합니다. 앞에 있는 단어의 출력을 이용해서 이 뒤에 있는 단어를 처리하기 때문에 절대 병렬화가 불가능하겠죠. 또한 그 게이트를 사용한다고는 하지만 결국에는 시퀀스가 길수록 앞 정보가 희미해지는 장거리 의존성 약화도 문제가 됩니다. 합성곱도 병렬화는 가능하지만 이제 장거리 의존성 학습에 문제가 여전히 있죠. 그래서 이제 트랜스포머는 이런 순환과 합성곱을 완전히 제거하고 어텐션 메커니즘만으로 이 시퀀스의 전역 의존성을 포착하겠다. 이런 아이디어입니다. 이 트랜스포머에서는 그 이전 어텐션과 별개로 셀프 어텐션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는데 이 셀프 어텐션이란 단일한 시퀀스 내에서 단어의 사이의 관계를 학습한다. 이 이전 어텐션에서는 그 인코더랑 디코더 사이에 있는 그런 어텐션이었죠. 그래서 그 둘을 연결하는 역할을 했었는데 이 이제 모든 거를 어텐션 메커니즘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이제 단일한 시퀀스 내에서도 단어 사이의 관계를 학습하기 위해서 이런 셀프 어텐션을 사용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트랜스포머 구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자세한 내용들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트랜스포머 구조는 동일하게 인코더와 디코더로 구성되는데요. 이 인코더와 디코더의 레이어는 이 서브 레이어들이 존재합니다. 서브 레이어는 이제 셀프 어텐션 레이어와 이제 포인트 와이즈 완전 연결 레이어가 있고요. 또 인코더와 별개로 디코더에서는 이제 크로스 어텐션의 서브 레이어가 하나 더 추가됩니다. 각 서브 레이어는 전체 연결과 정규화를 가지고요. 이게 수식이고 레이어는 각각 6번 반복된다고 합니다. 디코더에선 크로스 어텐션으로 인코더의 정보를 참조하고 이제 잔차 연결을 사용하잖아요. 이게 잔차 연결에 대한 수식인데 X에다가 서브 레이어의 출력을 더하고 그다음에 정규화를 한다. 이런 식인데 이런 잔차 연결은 이 벡터를 그 그대로 더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차원의 크기가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서브 레이어와 임베딩 레이어가 512차원의 출력을 생성한다고 합니다. 또한 이 디코더 레이어에서는 특이하게 마스크드 멀티 헤드 어텐션이라고 마스크드가 추가됐는데 이게 뭐냐면 이 인코더에선 단어를 학습하기 때문에 앞에 나올 단어를 보는 것이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제 디코더는 출력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앞에 단어를 보게 되면 약간 치팅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에 나올 단어들을 다 그러니까 가림으로써 이제 단어를 학습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먼저 이제 가장 중요한 어텐션부터 보자면 어텐션 함수란 쿼리, 키, 밸류의 값으로 출력 값을 매핑하는 것 이것이 정의라고 합니다. 근데 약간 말이 어렵죠? 그래서 이제 쉽게 설명해 보자면 쿼리는 내가 찾고자 하는 정보, 키는 각 단어의 특징들, 약간 각 단어의 주요한 속성들 이걸 의미하고 밸류는 그래서 각 단어의 실제 내용이 뭔지 이걸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쿼리랑 키를 이용해서 내가 찾고자 하는 정보랑 각 단어의 실제 태그를 비교합니다. 이제 오른쪽에 예시가 있는데 나는이란 단어가 있고 여기에 키가 뭐 나에 관한 거, 주어, 1인칭 이런 특징들이 있겠죠. 그러면 내가 만약에 주어를 학습하는 거를 원한다. 주어를 번역하는 걸 원한다라고 한다면 이제 얘네들을 비교하면서 아, 얘는 되게 많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네. 얘는 중요도를 높게 해야지. 이거는 조금 중요도를 줘야지. 이런 식으로
이 쿼리랑 키를 비교하면서 관련도를 평가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계산한 관련도를 이제 실제 값과 계산을 해서 이제 찾고 싶은 걸 찾는다. 이걸 이제 정리하자면은 찾고 싶은 것으로 각 항목과의 관련도를 계산하고 관련도에 비례해서 실제 내용의 가중합으로 찾고 싶은 걸 찾는다. 이게 어텐션입니다. 그래서 말로 풀어진 거를 수식으로 정리한 게 이렇게 되고요. 이 쿼리 값과 키의 값을 계산을 해서 관련도를 계산하고 그거랑 V랑 이제 가중합을 이용해 가지고 어텐션을 만든다. 이게 어텐션 공식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쿼리 값과 K 값이 단순히 곱해짐으로써 관련도가 계산됐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 Q와 K가 얼마나 유사한지를 구하는 것이 목적이 되잖아요. 이 Q와 K가 각각 벡터이기 때문에 이 유사도에 관한 내용이 두 벡터의 방향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두 벡터가 방향이 유사하면 유사할수록 그 두 개의 값이 뭔가 유사한 값을 가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이 내적 값이 클수록 더 많이 유사하고 내적 값이 작을수록 방향이 더 멀어지니까 더 덜 유사하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 반대로 덧셈 어텐션도 있는데 이 덧셈 어텐션은 더한 후에 은닉충을 통과시키는 방식인데 이 내적을 이용해서 구하면은 어쨌든 유사도를 구하는 것인데 굳이 은닉층을 하나를 통과시키는 방식은 좀 비효율적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둘이 유사한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둘이 내적하는 것만으로도 유사도를 평가할 수 있는데 굳이 이 scale dot product attention을 사용하는 이유는 이 내 DK 값이 크면 클수록 내적 값이 커져가지고 이제 소프트맥스 기울기 소실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거를 이제 루트 DK로 나눠가지고 분산을 1로 정규화하는 방식을 통해서 안정적인 학습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텐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사실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제 멀티헤드 어텐션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계속 지금까지 배운 거는 스케일드 닷 프로덕트 어텐션이잖아요. 그럼 멀티헤드 어텐션이 뭐냐 하면은 이것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은 이 QKV의 값을 각각 선형 투영해가지고 그런 여러 개의 특징들을 추출해서 그 각각들을 다시 스케일드 닷 프로덕트를 이용해 어텐션을 이용해서 계산한다. 약간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쉽게 설명하자면 이 QKV를 기존에서는 그냥 단일 어텐션을 이용해서 구했잖아요. 하지만 이 앞선 예시를 보자면 나는이라는 거는 나에 대한 정보도 있고 주어에 대한 정보도 있고 1인칭에 대한 정보도 있고 뭐 특징들이 다양하겠죠. 근데 이런 것들을 단일 어텐션으로 하게 되면 이 모든 정보들이 하나의 정보로 약간 뭉툭뜨리게 압축되어서 하나의 정보로 저장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가 싫어가지고 이거를 여러 개의 헤드로 나눠가지고 각각을 이제 닷 프로덕트 어텐션으로 계산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논문에서는 8개의 특징으로 추출하는 방식을 사용했고요. 마지막 이렇게 각각을 스케일드 닷 프로덕트 어텐션을 이용해서 구한 다음에 그걸 다시 컨캣하고 이제 다시 선형 투영하는 방식으로 멀티헤드 어텐션을 진행하였습니다. 멀티헤드 어텐션은 이 논문 구조에서 보면은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이제 인코더와 디코더에서 각각 그 자신의 이전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어텐션이 진행되고 또 특징적으로 디코더에 한 번 더 일어나게 되는데 이건 이제 셀프 어텐션이 아니라 크로스 어텐션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제 6번의 과정을 거쳐서 이제 학습된 그런 키의 값과 밸류의 값을 이 어텐션에 사용하고 그리고 쿼리의 값은 이제 이전에 진행했던 그 디코더의 어텐션에서 추출해 와가지고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이걸 함으로써 이제 어, 그 이전 논문에서 봤던 것처럼
인코더와 디코더를 연결시킬 수 있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FFN인데요. 이 attention은 약간 문장 내에서 단어의 관계를 학습하는 그런 과정이었잖아요. 이제 FFN은 이 단어에 집중해가지고 그 단어를 학습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수식인데, 요거를 이제 풀어서 해석해 보자면은 두 번의 선형 변환과 렐로 함수라고 해석할 수 있고요. 이제 x와 w, 요게 x와 w와 이 편향, 이게 한 번의 선형 변환이고, 그런 다음에 렐로 함수를 통과시킨 다음에 그 값을 다시 이제 선형 변환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잔차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512 차원에서 2048 차원으로 늘렸다가 다시 512 차원으로 한 방식을 사용했고요. 이제 어텐션은 단어 간의 관계를 학습한다면 FFN은 각 단어별 개별 변환을 의미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인베딩과 소프트맥스입니다. 이 논문에서는 학습된 인베딩, 학습된 선형 변환 소프트맥스 함수를 사용했다고 하고요. 특이한 점은 이 세 곳에서 가중치를 모두 공유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제가 물어보니까 이 세 곳의 가중치를 공유함으로써 이런 벡터를 일관적인 표현으로 표현했다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베딩 레이어에서는 해당 가중치의 루트 D 그러니까 전체 모델의 차원의 루트를 씌운 값을 곱했는데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이후에 더해지는 포지셔널 인코딩의 크기를 맞춰주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이게 가중치를 세 곳에서 공유하기 때문에 크기가 작아질 수 있는데 이 값을 곱함으로써 이제 크기를 맞춰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포지셔널 인코딩입니다. 어, 이 순환을 버렸기 때문에 이 값에는 그 방향, 여기 이 과정인데 이 순환을 버렸기 때문에 이런 위치에 대한 정보가 없죠. 그래서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이런 위치에 대한 값을 인, 인코딩을 통해서 이제 강제로 넣어줘야 합니다. 이것이 포지셔널 인코딩인데요. 학습 때 그래서 위치 정보에 대한 주입이 필요하고 이에 이 논문에서는 이제 사인과 코사인을 이용해서 구했다고 합니다. 왜 사인과 코사인을 사용했냐라고 제가 물어보니까 이제 단어 간의 상대적인 위치를 학습하는 데 용이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 현재 포지션에서 K만큼 떨어진 이 값을 구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사인과 코사인을 더 센 공식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이 내가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 구하고자 하는 그 값을 이제 현재 위치와 사인 K, 코사인 K로 이제 표현이 가능하겠죠. 이런 것처럼 이제 단어의 상대적인 위치를 쉽게 표현하고 학습할 수 있어서 이러한 사인 코사인 함수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또한 학습 시 본 것보다 더 긴 시퀀스에서 외삽 가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외삽이 뭐냐면은 수식에서 수식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이 사인 코사인 함수가 그래서 더 긴 문장도 처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셀프 어텐션인가 하면은 이 표에서 비교를 통해서 이 논문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이제 이게 레이어별 복잡도고 이게 이제 계산량 이게 얼마나 긴지 그러니까 얼마나 긴지니까 장거리 의존도 학습 그런 거에 관련이 되겠죠. 트랜스포머는 이제 병렬화와 장거리 의존성을 동시에 해결했고 이제 약간 문제가 되는 점이 요 레이어별 복잡성인데 실제 번역에서는 이 시퀀스의 길이가 표현 차원보다 훨씬 작기 때문에
이 n 제곱을 하는 게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n 제곱이 사실 현실에서는 시퀀스의 길이가 표현차원보다 훨씬 작지만 더 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기 맨 아래에 보시는 게 이제 이 n의 길이 n을 약간 제한된 범위 내에서 하는 그런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 합성곱과 비교하자면은 일단 병렬화는 되고 이제 복잡성을 봐야 되는데 이 복잡성이 합성곱은 굉장히 복잡하지만 이거를 이제 분리 가능한 합성곱으로 변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제 커널과 이 표현 차원을 아니 커널과 위치를 분리해 가지고 계산해서 훨씬 더 계산량을 줄이는 그런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런 수식으로 표현되는데 요런 양이 어쨌든 셀프 어텐션이랑 아까 말했던 그 FFN을 합친 계산량과 똑같아가지고 결국에는 이 복잡수와 이런 계산량이 동일한데 이런 장거리 의존성에서 트랜스포머가 우세하니까 결국에는 트랜스포머가 더 훨씬 우세하다. 그래서 셀프 어텐션을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훈련입니다. 훈련에서는 이제 영어, 독일어 데이터가 450만 쌍, 그리고 영어, 프랑스어는 3,600만 쌍의 문장을 사용했고, 그리고 바이트 페어 인코딩을 사용해서 쪼갰다고 하는데요. 이게 뭔지 또 제가 찾아보니까 이런 문장별, 단어별 혹은 그런 그 문자별로 쪼개면은 문제가 문자별로 쪼개면은 너무 그 문자에 대한 정보가 적고 단어별로 쪼개면은 약간 그런 아무튼 문제가 생기는데 요거를 이제 그 문자별로 쪼갠 다음에 유사한 것끼리 또 묶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학습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랑 이얼로 뭔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 이런 뜻이잖아요. 이게 계속 이얼로 반복되는 문장이 많으니까 요거를 이게 뭔가 이얼이란 조합이 그런 특정한 특징이 있구나, 정보가 있구나라는 거를 이제 학습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하드웨어는 이제 8개 엔비디아 이런 걸 사용했다고 하고요. 옵티마이저와 아담 가변 학습률을 사용했다. 이런데 이게 학습률이 고정이 아니라 처음에는 올리고 이후에 내리는 방식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규화도 사용했는데 각각 드롭아웃과 레이블 스무팅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훈련 결과인데요. 먼저 다른 모델과의 비교의 결과는 이제 트랜스포머가 이런 점수가 2점 정도 압도적으로 우세하고 그리고 훈련 비용도 훨씬 더 적다고 합니다. 또 이제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뭔가를 다르게 하면서 비교한 그런 결과에서는 이제 헤드수가 8개가 최적이다. 너무 적으면 특징이 너무 적은 것이고 너무 많아도 성능이 저하된다라는 특징이 보이고 그리고 디케이의 크기를 봤을 때 작을수록 성능이 저하된다라고 합니다. 또한 모델의 크기는 레이어 수와 차원 그리고 FFN의 크기가 모두 클수록 성능이 향상됐다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드롭아웃은 0.1이 최적이고 그리고 위치 인코딩은 아까 사인 함수와 코사인 함수를 사용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학습된 임베딩과 거의 동일한 결과를 보이는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사인과 코사인은 그런 상대적인 위치를 학습하는데 더 용이하니까 사인 함수와 코사인 함수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논문의 이의 및 영향은 이제 순수하게 어텐션만 사용해서 이제 시퀀스 변환 모델을 만들었다. 이것이 핵심 기여고요. 이제 이런 빠른 학습과 성능 향상이 사실 이런 트레이드오프 관계잖아요. 근데 트랜스포머는 이제 빠른 학습, 그런 병렬화를 통해서 빠른 학습을 하면서 이제 성능까지 우세하게 만들었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구성 요소 파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문장의 구조를 분석하는 과제인데 이게 훨씬 어려운, 이 단순히 번역하는 것보다 구조를 분석하는 게 훨씬 어렵다고 합니다. 근데 이 트랜스포머는 별다른 튜닝 없이 그런 그 이 구조만을 분석하는 그런 모델과 비교했을 때 별반 차이가 나지 않는다. 높은 점수를 받는다. 그래서 일반화 능력이 되게 높다라고 평가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트랜스포머가 등장하면서 이후에 나오는 바트, 뭐 GPT 이제 설명해 주실 이런 모델들이 등장하면서 이제 현대 AI의 가장 중요한 논문 중 하나가 되었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